내 자식들이 150억 때문에 멀쩡한 아버지를 한정치산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영감은 낡은 외투깃을 여몄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앞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의 손에, 아니,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서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첫째 아들, 명문대 교수라는 박민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점잖고 교양 있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아니,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확신에 찬 단언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이건 명백한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각하고 감정 기복도 조절이 안 되십니다. 박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일주일 전 그놈의 땅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도시 개발에 묶인 그 땅. 보상금 150억 원.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를 확인한 그날, 박영감은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일부러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아들 민준과 둘째 딸 미영은 밥을 먹는 내내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산 분배가 시작되리라는 기대. 다들 모였으니 할 말이 있다. 박영감의 말에 두 자식은 약속이나 한 듯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민준이 짐짓 점잖게 말했습니다. 나 이 돈 전액 기부할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에 잔잔한 가야금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딸 미영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지금 미쳤어요? 그 돈을 왜 기부해요? 아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궤변이십니까? 지금 노망 나셨어요? 이놈이 평생 고생한 자식들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고생이라는 단어에 박영감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내 땅값 오르기만 기다린 너희가 무슨 고생을 했더냐. 유학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퍼다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내 돈이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너희가 왜? 그게 어떻게 아버지 혼자만의 돈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 봉양하느라 들인 돈이 얼만데. 그날 비싼 한정식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 취급했습니다. 아빠,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거 병이에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래. 그 큰 돈을 생판 남한테 준다니. 이건 우리가 막아야 해. 박영감은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의 병원 가보셔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기 위한 설계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오늘 그는 결국 이 병원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민주는 의사 앞에서 유창하게 아버지의 이상 증세를 나열했습니다. 어머니 제사 날짜도 기억 못하십니다. 며칠 전에는 집 주소도 헷갈려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셨고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런 상태로 150억이라는 거액을 판단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박영감을 흘깃 보았습니다.
박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150억이 생긴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재산을 가로막은 치매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보호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박영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 그날, 나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모든 계획이 완성되던 그 순간, 벌컥 마이너스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상담 중입니다만. 의사의 제지에도 한 여자가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단정하지만 급하게 온 듯 숨이 가쁜 30대 후반의 여성.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 아들 민준이 여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가족 외엔 들어오실 수 없.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여자는 민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박영감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장례식에도 부르지 않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사장님, 까마득히 잊고 있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박영감의 기억 저편, 20여 년 전의 낡고 시끄러운 공장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 그때 박영감은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장부를 확인하러 식당에 들렀는데 구석에서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기집애가 또, 너 미쳤어.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식당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에 달려가 보니 교복 치마에 앞치마를 두른 여고생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었는지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밥값에서 제발, 제발. 아버지는 도박빚으로 도망갔고 어머니는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못 내 점심을 굶고 공장 식당으로 달려와 저녁 밥값을 벌던 아이. 박영감은 젖은 앞치마를 벗기고 아이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일단 먹어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는 아이의 부어오른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공부는 내가 시켜줄게. 네. 너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라. 나중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면 꼭 외면하지 말아라. 그저 굶고 있는 어린 딸 자식 같아 시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댔습니다.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꽃다발 하나 들고 찾아온 수진에게 박영감은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약속 잊지 말아라. 그 후로 명절마다 작은 선물이나 보내오던 아이. 자식들 결혼식에도 심지어 아내의 장례식에도 부를 생각조차 못했던 남의 자식. 그 아이가 어떻게 알고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수지는 진료실 안의 의사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박민준 교수님 맞으시죠? 지금 아버님께 하시려는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당장 나가. 민준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박영감님의 법정 대리인이 될 사람입니다. 수진은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박영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법정 대리인 위임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라고 하셨죠. 수진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장은 정확히 일주일 전 아버님이 기부 발표를 하신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작성해 주신 겁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당신 사무실을 어떻게 알고? 아버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150억 기부 선언을 하면 자식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전부 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박영감은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그의 마른 입가에 희미하고도 슬픈 자조가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설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본색을 확인하려는 아버지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시험. 박영감은 일주일 전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뒤집어 놓고 돌아간 다음 날, 그는 먼지 쌓인 명함첩에서 김수진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나 변호사 됐어요, 사장님. 밥 한 끼 꼭 살게요. 그는 수진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자식들한테 고소를 당하면,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면, 그때 나 좀 도와다오. 수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20년 전 그 밥값 지금부터 갚겠습니다. 수진은 의사에게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 다른 종합병원에서 받은 박영감님 정밀 검진 결과입니다. 인지 능력, 판단 능력 모두 정상 판정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소송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재판정에서 증명해야 할 겁니다. 교수님의 그 효심이 150억짜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법정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고 치밀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150억을 지키기 위한 증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먼저 나선 것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서 슬픔을 연기하며 준비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오늘 어머니 제삿날이잖아요. 누구? 제사? 난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구나. 박영감의 지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님,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 날짜도 기억 못하십니다. 민준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지셨습니다. 이런 분이 150억을 저 여자 김수진 말만 듣고 기부하겠다는 걸 어느 자식이 가만히 봅니까? 판사는 침묵하는 박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침묵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딸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동네 슈퍼 주인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 슈퍼 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 요즘 박영감님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자꾸 왔던 길을 또 묻고, 돈 계산도 서툴고, 자식들이 걱정이 많겠더라고. 집도 못 찾아가신 적이 있다면서요? 영상 밖 미영의 목소리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이 미리 입을 맞추고 질문을 유도한 명백히 의도된 편집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방청석에 앉은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금치산자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저 얼굴들. 한때는 제 손으로 밥을 먹여주고 업어 키웠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내 제사 날 말이다. 박영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그날 왜 집에 늦었는지, 내가 왜 내 어미 제사를 잊은 사람처럼 말했는지, 정말 기억 못하느냐, 민준아. 민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변호사 김수진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증인 박민준이 말하는
어머니 제사 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진이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은 피고 박영감님께서 증인 박민준 교수의 불법 도박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만나러 갔던 날입니다. 웅성웅성 마이너스 법정이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입니까? 수진이 준비한 증거들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이 입금된 박영감님의 통장 내역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증인이 말한 어머니 제사 날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학교에 알려지면 전 끝입니다. 제발 조용히. 라고 보낸 박민준 교수의 문자 내역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교수라는 아들이 스캔들에 휩싸일까봐 아버지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아내의 제사상조차 차리지 못한 채 그 빚을 막으셨습니다. 모든 걸 해결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이제 오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의 충격으로 모르겠다고 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날의 녹취를 아버지를 치매로 모는 증거로 사용하십니까? 수지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딸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슈퍼주인 영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미영 씨, 아버님이 그 슈퍼에 가신 게 처음이었죠? 그건 아버님은 30년 단골인 동네 행운마트만 가십니다. 그런데 그날 박미영 씨는 아버님을 차에 태워 10km나 떨어진 처음 가보는 대형마트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주차하고 올게. 먼저 들어가서 두부 좀 사놔. 그리고는 30분 뒤에 나타나셨죠. 아버님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일부러 유도하고 슈퍼 주인에게 뇌물을 주며 거짓 인터뷰를 따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의 가장 큰 치부를 만인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차라리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노인이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수세에 몰린 자식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딸 미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 이상한 변호사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려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하는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영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똑바로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자식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판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왜 그 돈을 기부하려 했는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저놈들 어미 제 아내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담담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참 가난했습니다. 이틀을 꼬박 굶어도 쌀 한 톨 쌀 돈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민준이, 미영이 저놈들 배고프다고 우는 걸 물만 먹여 재우곤 했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질 못했습니다. 당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그저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다 먹였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자식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일찍 돌아가신 분, 기억나지 않는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30년 전 오늘처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추워. 너무 아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내 손을 붙잡고 수술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보냈습니다. 병명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게 맹장염이 터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목숨이었습니다. 그 가난이, 내 무능이 한이 맺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 땅, 저놈들 어미가 죽고 나서 독하게 마음먹고 산 땅입니다. 그 빈 땅에 쭈그려 앉아 매일 밤 울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 잃지 않겠다고, 내 새끼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놈들 먹이고 입히고 교수 만들고 시집 보내고 다 했습니다. 박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150억이 생겼습니다. 그 땅이 내 아내의 피눈물을 돈으로 바꿔왔습니다. 자식들은 잔치를 벌이자고 했습니다. 제 어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강남 아파트를 늘리자고 했습니다. 단 한 놈도 이 돈에 제 어미의 목숨이 묻어 있다는 걸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피 묻은 돈을 내 자식들 손에 쥐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석의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밥 한 끼 먹였던 저 아이. 저 아이는 그 밥 한 끼를 잊지 않고 변호사가 되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유언을 맡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돈, 내 아내 한미숙 이름으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한테 다 주라고, 병원 하나 지어달라고, 그게 내 유언이라고. 그는 다시 방청석의 아들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체념이었습니다. 내 놈들이 그토록 원하던 유산은 애초에 없었다. 그 돈은 처음부터 내 어미의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30년 묵은 속죄이자 돈의 눈이 먼 자식들에게 내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노인의 슬픈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싱거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식들의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박영감의 온전한 정신과 기부의 진정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아버지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식들은 항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에 150억 불효 소송으로 낙인 찍힌 후였습니다. 교수 아들 민주는 불법 도박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나 강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학자로서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딸 미영은 시댁에서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몸 페르나로 찍혀 이혼당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150억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회적 명예와 남은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 몇 달 후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논현동에 큰 저택을 처분했습니다. 그 집은 자식들의 웃음소리 대신 탐욕의 고성만이 남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짧은 신혼생활이 깃든 오래된 동네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50억은 아내의 이름이 붙은 한미숙 의료재단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사장님, 식사하세요. 수진이 따뜻한 밥과 공국을 차려내왔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박영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아니라 박영감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고 박영감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과거 박영감이 자신에게 그랬듯 이제는 그녀가 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싱겁다. 박영감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저 민준 교수한테서 편지가 왔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박영감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사장님. 나, 걔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네, 정말이야. 애를 써도 그놈들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 내 머릿속에서 아주 지워져 버린 것 같아. 그것은 의사가 말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자식들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은 150억이라는 돈 앞에서 하찮게 끊어졌고 20년 전 밥 한 끼로 시작된 인연이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수진에게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 얼굴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20년 전 그 교복 입은 얼굴도 지금 내 밥 차려주는 얼굴도. 사장님, 고맙다. 밥 챙겨줘서. 150억의 소동이 끝난 자리. 봄볕이 드는 작은 빌라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식사는 그 어떤 피보다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